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유산균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여러분의 몸이 지금 유산균을 거부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건강의 동반자로 여겨지는 유산균이 특정한 신체 신호가 나타날 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 건강, 면역력 강화를 위해 매일 유산균을 드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한 채 계속 복용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복부 팽만감, 원인 모를 발열, 두통, 피부 트러블 같은 증상들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유산균을 먹지 말아야 할 몸의 위험 신호에 대해 철저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총 9가지 핵심 신호를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위험 신호는 유산균 복용 후 심해지는 복부 팽만감과 가스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장 건강을 위해 먹는 유산균이 오히려 배를 더 부르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유산균을 먹고 나서 배가 더 불편해진다면 이것은 단순한 적응 과정이 아니라 심각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유산균을 처음 먹으면 며칠 동안은 가스가 차고 배가 부를 수 있지만 곧 적응되면서 증상이 사라진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믿으며 참고 계속 복용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오히려 심해진다면 소장 내 세균 과증식증, 즉 SIBO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SIBO는 소장에 과도한 세균이 증식하는 상태입니다. 정상적으로 소장은 대장에 비해 균이 훨씬 적어야 하는데 여기에 균들이 과도하게 자라면서 음식물을 발효시켜 수소, 메탄, 황화수소 같은 가스를 대량으로 생성합니다. 유산균을 복용하면 이런 균들의 먹이가 되거나 균 자체가 소장에 정착해서 가스 생성을 더욱 증가시키는 거죠. 마치 이미 꽉 찬 방에 사람을 더 들여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알게 된 서울의 41세 김모 씨 사례를 보면 이분은 변비 개선을 위해 고농도 유산균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복부 팽만감이 심해지고 식사 후마다 배가 임신한 것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3주가 지나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병원을 찾았고 호흡 검사 결과 SIBO로 진단받았습니다. 유산균을 중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에야 증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미국 소화기약 회지의 연구에 따르면 SIBO 환자의 약 38%가 유산균 복용으로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산균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복용 후 2주 이상 복부 팽만감, 가스, 트림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SIBO 치료 후에는 저FODMAP 다이어트와 함께 의사가 추천하는 특정 균주만 소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원인 불명의 발열과 오한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유산균 복용 후 발열이 생긴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열을 감기나 다른 감염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서 유산균을 복용하면 균열증이나 폐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산균 속에 살아있는 균들, 특히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균들이 장벽을 통과해서 혈류로 들어가면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면역 체계에서는 이런 균들을 쉽게 제거하지만 당뇨병, 암 치료 중 면역 억제제 복용, 만성간 질환, 만성 신부전 같은 상태에서는 방어선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균들이 침투할 수 있는 겁니다.
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오한, 빠른 맥박, 호흡 곤란이 나타난다면 응급 상황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 보고된 대구의 57세방 모 씨의 경우 당뇨병으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던 중 면역력 강화를 위해 유산균을 복용했는데 일주일 후 갑자기 38.5도의 고열과 오한이 나타났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 검사한 결과 혈액에서 락토바실러스균이 검출되었고 유산균으로 인한 균열증으로 진단받아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임상 감염병 학회지의 보고를 보면 면역 저하 환자들에게서 유산균 관련 균열증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유산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성 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상태라면 유산균 복용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그리고 복용 중 발열이 나타난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유산균 복용 후 나타나는 만성 두통과 브레인 포그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장에서 먹은 유산균이 뇌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장, 뇌축을 통해 유산균이 기분과 인지 기능을 개선한다고요.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유산균이 D젖산을 과도하게 생성해서 뇌 기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단장 증후군이 있거나 장 투과성이 증가된 상태에서 유산균을 과다 복용하면 유산균들이 탄수화물을 발효시키면서 D젖산을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D젖산이 혈류로 흡수되어 뇌에 도달하면 혼란, 집중력 저하, 언어장애, 운동 실조 같은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킬 수 있죠.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의학 저널에 실린 사례를 보면 부산의 44세 이 모 씨는 크론병으로 장 수술을 받은 후 건강 회복을 위해 고농도 유산균을 하루 3회 복용했습니다. 2주 후부터 심한 두통과 함께 멍한 느낌,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났고 검사 결과 혈중 D젖산 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유산균을 중단하고 식이 조절을 한 후 증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신경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D젖산 산증 환자의 약 70%가 고농도 유산균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산균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 수술을 받았거나 만성 소화기 질환이 있다면 유산균 복용량을 제한하세요. 하루 100억 마리 이하로 시작하고 두통이나 집중력 저하가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는 유산균 복용 후 악화되는 피부 트러블과 가려움증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피부 개선을 위해 먹은 유산균이 오히려 두드러기와 가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요. 충격적인 사실은 히스타민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부 유산균이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산균이 아토피나 여드름을 개선한다고 믿고 복용합니다.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 락토바실러스 카제이, 락토바실러스 델브루에키 같은 균주들은 히스타민을 생성한다는 겁니다. 히스타민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은 히스타민을 분해하는 DHO 효소가 부족한데 여기에 히스타민을 생성하는 유산균을 먹으면 체내 히스타민이 과도하게 축적됩니다. 그 결과 두드러기, 가려움, 발진, 얼굴 홍조, 심하면 혈관 부종까지 나타날 수 있죠. 제가 알게 된 인천의 32세 최 모 씨 사례를 보면 여드름 개선을 위해 유산균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얼굴과 몸에 두드러기가 생기고 가려움증이 심해졌습니다. 유산균 제품의 균주를 확인해보니 히스타민 생성 균주였고 이를 히스타민을 분해하는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균주로 바꾼 후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알레르기 면역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히스타민 불내증 환자의 약 45%가 잘못된 유산균 선택으로 피부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완전히 유산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히스타민을 분해하는 균주를 선택하면 됩니다.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비피도박테리움 인판티스,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비피도박테리움 브레베 같은 균주들은 안전합니다. 유산균 복용 후 피부 트러블이 생기거나 가려움증이 나타난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제품의 균주를 확인하세요. 5번째 위험 신호는 유산균 복용 후 나타나는 극심한 피로감과 무기력증입니다. 에너지를 높여준다던 유산균이 오히려 만성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유산균이 영양소 흡수를 돕고 에너지 대사를 개선한다고요.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유산균이 소장에서 과도하게 증식하면서 비타민 B12를 포함한 필수 영양소를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SIBO가 있는 경우 소장의 균들이 비타민 B12를 자신들의 성장에 사용하면서 인체는 이 중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비타민 B12 결핍은 극심한 피로, 무기력, 우울감, 손발 저림을 유발합니다. 마치 자동차의 연료가 떨어진 것처럼 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 보고된 광주의 39세 정모 씨의 경우 만성 피로 개선을 위해 유산균을 복용했는데 오히려 피로감이 심해지고 아침에 일어나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비타민 B12 수치가 정상 범위 이하로 떨어져 있었고 유산균을 중단하고 비타민 B12를 보충한 후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영양학 저널의 연구를 보면 고농도 유산균을 장기 복용한 사람들 중 일부에서 비타민 B12 결핍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산균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산균 복용 후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피로가 나타난다면 혈액 검사를 통해 비타민 B12 수치를 확인하세요. 필요하다면 비타민 B12 보충제를 함께 복용하고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 위험 신호는 유산균 복용 후 나타나는 심한 설사나 묽은 변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장 건강을 위한 유산균이 오히려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많은 사람들이 변비 개선을 위해 유산균을 복용하지만 일부는 오히려 설사로 고생합니다.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유산균 과다 복용이나 개인의 장내 환경에 맞지 않는 균주 섭취가 삼투성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유산균이 장에서 과도하게 발효를 일으키면 단수의 지방산과 가스가 대량으로 생성되고 이것이 장 내부의 삼투압을 높여 물을 장으로 끌어당깁니다. 그 결과 묽은 변이 나오고 하루 5에서 6회 이상의 잦은 설사가 발생할 수 있죠. 또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 설사형 환자들의 경우 특정 유산균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의학 저널에 실린 사례를 보면 대전의 47세 한 모 씨는 변비를 개선하려고 고농도 유산균을 하루 2회 복용했는데 3일 후부터 심한 설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7에서 8회 화장실을 가게 되었고 탈수 증상까지 나타나 병원을 찾았습니다. 유산균을 중단하고 전해질을 보충한 후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소화기학 연구에 따르면 유산균 복용자의 약 15%가 일시적 또는 지속적 설사를 경험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완전히 유산균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산균 복용 후 하루 4회 이상의 설사가 3일 이상 지속된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세요. 설사가 심해서 탈수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용을 재개할 때는 낮은 용량부터 시작하고 다른 균주의 제품을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7번째 위험 신호는 유산균 복용 후 나타나는 관절통과 근육통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장 건강 보충제가 관절과 근육에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산균과 관절통의 연관성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일부 유산균이 면역 반응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자가 면역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산균은 면역 조절 기능이 있어서 장에서 면역 세포를 자극합니다. 하지만 자가 면역 질환 소인이 있거나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유산균이 면역 체계를 과도하게 자극해서 염증 반응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락토바실러스 카제이 같은 균주는 면역 자극 효과가 강해서 일부 사람들에게 관절통과 근육통을 유발할 수 있죠. 제가 알게 된 울산의 53세 윤모 씨 사례를 보면 면역력 강화를 위해 유산균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 2주 만에 손가락 관절과 무릎에 통증이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경미한 류마티스 인자가 있었는데 유산균 복용 후 염증 수치가 상승했고 유산균을 중단한 후 통증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류마티스학 저널의 연구를 보면 자가 면역 질환자의 일부에서 특정 유산균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산균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가 면역 질환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유산균 복용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복용 중 관절통이나 근육통이 나타난다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8번째 위험 신호는 유산균 복용 후 나타나는 불안감과 심계항진입니다. 장 건강 개선을 위한 유산균이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 뇌축을 통해 유산균이 불안과 우울을 개선한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일부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유산균이 히스타민을 과도하게 생성하거나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을 교란시켜 불안, 초조, 심계항진,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히스타민은 신경계를 자극하는 물질로 과도하게 축적되면 불안감, 가슴 두근거림, 수면 장애를 유발합니다. 또한 일부 유산균은 GABA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영향을 주는데 이것이 개인에 따라 역효과를 낼 수 있죠. 최근 한 연구에서 보고된 제주의 35세 강모 씨의 경우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유산균을 복용했는데 오히려 불안감이 심해지고 밤에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히스타민 수치를 검사한 결과 매우 높게 나왔고 히스타민 생성 유산균을 중단한 후 증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정신양리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일부 사람들에게 특정 유산균이 불안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완전히 유산균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산균 복용 후 불안감, 초조함, 심계항진이 나타난다면 히스타민을 분해하는 균주로 바꾸거나 복용을 중단하세요.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유산균을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9번째이자 마지막 위험 신호는 유산균 복용 후 나타나는 소변 변화와 신장 관련 증상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장에서 작용하는 유산균이 신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충격적인 사실은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산균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산균은 장에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의 경우 유산균이 생성하는 디젖산이나 요산 같은 대사 산물이 제대로 배설되지 않아 축적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일부 유산균은 옥살산을 생성하는데 이것이 축적되면 신장 결석의 위험이 증가하고 기존 신장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변이 거품이 많아지거나 색이 진해지거나 부종이 생기는 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의학 저널에 실린 사례를 보면 창원의 62세 조모 씨는 만성 신부전 초기 단계였는데 장 건강을 위해 고농도 유산균을 복용했습니다. 한 달 후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고
다리 부종이 생겨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유산균을 중단하고 식이 조절을 한 후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신장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은 유산균 복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있거나 신장 기능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었다면 유산균 복용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유산균 복용 중 소변 변화나 부종이 나타난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약물과 유산균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생제를 복용하는 경우 유산균과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이라면 유산균이 감염원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하는 경우 일부 유산균이 비타민 K를 생성해 약효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3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산균 복용 일지 작성입니다. 유산균을 시작하기 전 현재 상태를 기록하세요. 소화 상태, 피부 상태, 에너지 수준, 수면의 질, 기분 상태 등을 점수로 매기는 겁니다. 그리고 유산균을 복용하면서 매일 같은 항목들을 기록하세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언제 나타나는지, 얼마나 심한지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2주 정도 기록하면 유산균이 본인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증상 일지를 작성한 사람들이 부작용을 70% 더 빨리 발견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저용량으로 시작하고 천천히 증량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고농도 제품을 먹지 마세요. 하루 10억에서 50억 마리 정도의 낮은 용량으로 시작해서 1에서 2주 동안 몸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이상이 없다면 서서히 증량하는 겁니다. 급하게 많은 양을 먹으면 장내 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유럽 소화기학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점진적 증량이 부작용을 50%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유산균을 장기 복용한다면 3개월에서 6개월마다 혈액검사를 받으세요. 비타민 B12, 염증 수치, 간 기능, 신장 기능을 확인하는 겁니다. 특히 만성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조기에 이상을 발견하면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미국 가정의학회의 권고에 따르면 보충제를 장기 복용하는 사람은 정기 검진이 필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산균은 만능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작은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이상하다 싶으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9가지 위험 신호를 꼭 기억하시고 해당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유산균이 건강의 적이라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사람이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제품을 선택했을 때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건강은 급하게 서두른다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꾸준히 본인의 몸과 대화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광고나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자기 관찰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안전한 유산균 복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궁금한 점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장 건강이 진정으로 개선되는 그날까지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며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을 지키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은 증상 하나하나가 여러분 몸이 보내는 소중한 메시지라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